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의 장례를 국가 예산을 들인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게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고 다만 조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퇴임 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감안해 법에 따라 국립묘지에는 안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은 연결식인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집니다. 유족을 대신해 국가장례위원회가 장례를 주관하며 김부겸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집행위원장을 맡습니다. 조문객 식사 등 일부를 뺀 장례 비용 대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엔 조기가 개양됩니다.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란죄 등의 혐의로 최종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된 만큼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북방정책 등 재임 시절 공헌과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오와 성과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 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며. 다만 문 대통령은 직접 조문은 하지 않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보내 추모했습니다. 또 국가장이란 장례 형식과는 별개로 법을 엄격히 적용해 국립묘지에도 안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 충분한 애도는 표하돼 피해자가 실존하는 역사적 과오를 감안한 절충안으로 해석됩니다. 유족 측은 국가장 결정에 사의를 전했으며 노 전 대통령은 생전의 뜻에 따라 파주 통일동산에 묻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그가 저지른 역사적 과오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됐지만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로 뽑힌 첫 대통령, 추징금 완납 같은 몇 가지를 감안해 국가장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오가 있는 대통령의 국가장이 가능하다는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입니다.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전직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전직 대통령 장례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잇따르자 지난 2011년 국가장법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는 역대 두 번째 국가장이 됩니다. 문제는 군사반란과 내란, 그리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박탈된 인물에게 국가장이 적절하냐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고민이 있었지만 재임 중 남북기본 합의서 채택을 비롯한 남북관계 등의 공헌이 있었다는 점과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12 사태라든지 또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해서 과오가 있지만 그럼에도 직선제로 선출된 이후에 북방정책 등을 했던 공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례를 남긴 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 7명이 광주광역시청에 노태우의 조기를 개양하라는 거냐고 반발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희생자들이 많은 광주가 다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국가장은 아직은 안 된다. 이 정도가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도 5월에 진상규명과 사과 없이 떠난 고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은 전두환 씨가 숨져도 국가장을 치를 거냐는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두환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과오뿐 아니라 추징금 납부 문제 등 이후의 태도도 노태우 씨와는 확연히 달랐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빈소 왼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화가, 오른쪽에는 전두환 씨의 조화가 놓였습니다.
고 노태우 씨의 역사적 과오를 함께했던 군사정권, 그래도 공을 인정해준 현 정부를 관통하는 장면입니다. 유족은 오늘에야 5.18 희생자의 용서를 바란다는 그의 유언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서 극거 귀국한 아들 재헌 씨는 부친이 생전에 5.18에 대해 미안한 마음과 사과하는 마음을 많이 피력했다며 유언을 공개했습니다. 본인의 책임 또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평소에 쭉 하셨습니다. 다만 육성으로는 남기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누워 계시고 또 이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말씀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영정 좌우에 문재인 대통령과 전두환 씨의 조화가 나란히 놓인 가운데 고인의 딸 소영 씨와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전 10시 반쯤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방명록에 이름을 남기지 않은 채 조문을 마쳤는데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한 것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 빛의 크기가 그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오늘 밤 조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노 씨가 큰 잘못이 있긴 하지만 전두환 씨와는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고 노태우 대통령 일가는 그에 대한 피해를, 그러니까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했고 90년대 초 경제수석을 지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60 시절의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60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원 전 의원은 5.18에 대한 노 씨의 책임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비판이 일었습니다. 5.18 그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거기에서 광주 문제하고는 법적인 그런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군사 반란만이 아니라 5.18 관련해서도 실형이 확정된 사실을 교묘하게 부인한 것으로 가뜩이나 국가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있는 광주와 전남에서는 조기 개양과 분향소 설치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유언으로 사과했다지만 5.18을 두고 끝내 직접 사과는 듣지 못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사과는커녕 5.18의 피 묻은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장본인들의 사과나 반성이 없다 보니 그들이 뿌려놓은 씨앗은 지금껏 자라서 일부 어긋난 인사들이 과실로 따먹고 다시 씨를 뿌리듯 망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광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노태우 씨. 하지만 본심은 달랐습니다. 오라이 국민들의 수천만 명이 희생당하고 엄청난 그로 말하자면 우리 광주 사람들은 아무도 아니에요. 최근 들어 아들이 대신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노 씨 본인이 자기 입으로 5.18의 진상을 고백하거나 사죄하진 않았습니다. 학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전두환 씨는 한술 더 떠 잘못한 게 없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이어서 추징금 낼 돈도 없고 알츠하이머를 앓는다고 했지만 목격된 곳은 골프장이었고 5.18 책임은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직접 책임.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발포 명령 내렸어.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내가 발포 명령. 아니 누구세요?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2019년 12월 12일에는 40년 전 군사 쿠데타를 기념하듯 쿠데타 주역들과 오찬 회동을 갖는 장면이 포착돼 분노를 샀습니다. 오늘이 저 12월 12일 군사 쿠데타 당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날을 이렇게 축하 기념회를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아니 내란과 학살의 최종 책임자가 사죄는커녕 반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은 끊임없이 부활했고 정치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사업부장을 했던 김중린이 현역을 달고 광주에 내려와서 주시를 했어요.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한원 박사님 오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좀 경청해 주시고요.
진상을 고백해야 할 전두환과 노태우가 입을 굳게 다물면서 5.18의 진실은 여전히 묻혀있고 광주의 상처를 해짓는 망언은 잊을만 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속보입니다. 검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일하면서 받은 50억 원을 빼내 쓰지 못하게 계좌를 동결시키면서 뇌물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곽상도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직금 50억 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1일. 나흘 뒤 검찰은 곽 의원 부자가 뇌물로 의심되는 50억 원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해달라며 재산을 동결하는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추징 보전은 별도의 신문 없이 서면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만큼 법원의 결정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퇴직금 50억 원의 대가성을 밝힐 단서가 확보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 곽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쟁 관계였던 다른 컨소시엄의 참여 업체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측에 손을 내밀자 컨소시엄 구성에 위기를 느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의원에게 부탁해 막았다는 겁니다. 곽 의원은 김 회장 아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과 곽 의원 그리고 김만배 씨는 모두 같은 대학 출신입니다. 하나금융그룹 측은 김 회장은 곽 의원과 모르는 사이라며 무리한 추측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고 곽 의원 측 역시 김 회장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어떤 요청을 받은 적도 개입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아들 병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곽 의원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막바지 혐의 보강 작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4인방 가운데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다음 달 10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은 결국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공수처는 조사도 안 하고 구속영장부터 청구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지만 반대로 손 검사가 조사 시점을 계속 미루는 거야말로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조국현 기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손준성 검사에게 구속영장부터 청구한 공수처의 승부수는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고발장 연루 의혹에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재판부는 혐의 소명 여부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부터 청구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에선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손 검사가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했던 만큼 체포영장을 한 번 더 청구하는 게 나았을 거라는 지적엔 공수처마저 수긍했습니다. 반면 공수처가 손 검사의 구속까지 추진했던 배경엔 출석을 최대한 미루며 버티려 했던 손 검사의 꼼수 탓이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손 검사는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며 출석을 연기하다 입건 한 달 뒤인 지난 11일, 22일에 조사받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출석 예정일을 사흘 앞두고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약속한 22일에도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실제 손 검사는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11월 2일 혹은 4일 이후 출석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댔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11월 5일을 의식한 지연 전술이었다는 뒷말이 나옵니다. 당초 김진우 공수처장은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 조사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밑에서 근무하던 검사 2명도 현재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MBC 취재 결과 김웅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한테 이 고발장과 실명이 나오는 판결문을 보낸 당일 이 두 검사가 문제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오전과 오후 모두 3차례에 걸쳐 손준성 보냄이 찍힌 이미지 파일 100여 장을 보냈습니다. 채널A 사건의 제보자 지모 씨의 과거 범죄 사실이 담긴 실명 판결문도 포함됐습니다. 실명 판결문은 본인 외에 판검사만 출력할 수 있어 현직 법조인이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공수처와 함께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판결문 검색 시스템 접속 기록을 분석해 현직 검사 2명의 검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색자는 성상욱 전 수사정보 2담당관과 이몽석 검찰연구관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밑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판결문을 검색한 날은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가 2차례 통화하며 파일을 주고받은 4월 3일 당일입니다. 두 검사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범죄정보 수집 차원의 검색이었다며 선을 그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성 검사는 검색 사실을 부인하다가 관련 기록이 나오자 윗선에서 시켜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이 내려받은 판결문이 손준성 검사를 거쳐 사진 파일로 바뀐 뒤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성 검사를 불러 조사한 공수처는 이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판결문 검색과 출력 등을 지시했다는 이른바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드러나는 대로 직권남용의 적용 대상자도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 월성 원전 수사를 둘러싼 또 다른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대검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이 월성 원전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국민의힘이 대전지검 당직실에 산자부 장관 등 12명을 고발했는데 검찰이 미리 준비해서 야당의 고발을 사주한 거라는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현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일부러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올해 6월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며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돼서 이것도 고발 사주 아니냐는 그 의혹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의혹의 출발점은 수사의 단초가 된 국민의힘의 고발장 접수입니다. 감사 결과가 나온 이틀 뒤 감사원은 수사 참고 자료를 다음 날 보내겠다고 대검찰청에 알렸습니다. 오후 1시 반쯤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저녁 국민의힘이 백 전 장관과 산자부 공무원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공기관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는 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이었을 당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루 이틀 새에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사정기관에서나 신속히 파악할 만한 실무자들의 실명까지 그대로 고발장에 적힌 정황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고발장은 일과 시간이 끝난 저녁 8시 반쯤 이례적으로 대전지검 당직실에 접수됐습니다. 문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월성 원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자료도 중앙지검으로 가야 했지만 국민의힘이 고발장을 낸 대전지검에도 관련 사건이 추가된 겁니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검사장, 대전지검장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두봉 검사장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수사를 대전지검에 맡겼고 대전지검은 감사원 자료를 받은 뒤 9일 만에 산자부와 한국수력 원자력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의 자체 조사 자료를 넘겨받은 대검 감찰부는 당시 대검 간부의 진술과 내부 결제 기록 등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에 700명 가까이 급증하면서 다시 반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는 데다 이번 주말엔 헬로윈 데이까지 겹치면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먼저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확진된 뒤 인근 고등학교 3곳으로 감염이 번져 다른 학생과 가족 등 20명이 확진됐습니다. 볼링장, 음식점, 커피 전문점, 다양한 장소에서 자주 모임을 하였고 흡연 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전파된 것으로 보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52명. 어제보다 700명 가까이 급증하면서 13일 만에 1,900명대를 기록했고 지난주 수요일 발표 확진자와 비교하면 381명 늘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 0.88로 3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지만 서울은 확진자 수가 13일 만에 700명대까지 올라서면서 다시 1을 넘겼습니다. 3주간 계속 감소 양상에 있던 확진자 발생 규모가 조금씩 반등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앞두고 방역의식이 느슨해진 점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상 회복을 바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은 사실이지만 경각심이 흐트러져서 다시 뒷걸음치는 일이 벌어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환기가 잘 안 되는 것도 확진자 증가의 요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중에서 3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는 만큼 환기량을 늘려 감염도를 낮춰야 합니다. 정부는 하루에 10분씩 3번 이상 환기를 하면 공기 전파 위험이 3분의 1로 줄어든다며 자주 환기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오는 31일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확산 우려가 큰 만큼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홍대 주변과 이태원 등 헬로윈 모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헬스장이나 목욕탕에 들어갈 때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진단 검사 수요가 늘어나겠죠. 일단 정부는 감당이 가능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에도 검사 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단검사실, 채취된 검체에 대해 PCR 검사를 실시해 코로나 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이런 PCR 검사 결과는 지금은 하루 정도면 검사자에게 통보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미접종자들의 검사 수요가 늘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검사 기관에서 그거를 모아서 검사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다시 행정 쪽으로 넘겨가지고 검사의 양이 많은 행정 절차 소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18세 이상 성인은 523만 명. 이 가운데 10%만 출입 목적의 검사를 받아도 50만 명이나 됩니다. 정부는 진단검사 역량을 현재 하루 65만 건으로 끌어올리면 대응 가능하다고 밝히고 접종자가 늘면 검사 수요도 점차 줄어들 걸로 예상했습니다. 미접종자의 전체 인원 규모가 18세 이상 성인에서는 상당히 작아지게 되고 이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루에 대략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이러한 코로나19 방역 목적 또는 코로나19 확진 목적의 진단검사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정부는 검사량 급증 시 신속 항원 검사 등을 도입해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진단검사 인력과 시설 보강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편 정부는 백신 패스 도입은 방역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위험 통제 수단이라며 연기나 폐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 손실보상금을 받아서 고스란히 밀린 임대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작 손해를 감수한 소상공인들이 아니라 건물주들이 손실보상금을 챙기게 된 건데요.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의 한 대형 볼링장. 레인 30개 중 절반은 불이 꺼졌습니다. 이용 인원 제한 때문에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던 것도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볼링장의 한 달 매출액은 코로나 전보다 60에서 70%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6천만 원인 임대료는 1년치가 밀려 있습니다. 하지만 볼링장 사장이 받게 될 손실보상금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 7월 이후에 한정해 그것도 손해액의 80%만 주기 때문입니다. 보상금 받아봐야 밀린 임대료 한 달치 내면 끝입니다. 지금까지 2년여 동안 지금 손실 본 거에 비하면 이거는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임대료가 최우선으로 일단 먼저 내야 될 것 같고요. 참여연대의 설문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볼링장 사장처럼 임대료가 밀려 있습니다. 밀린 임대료는 평균 700만 원입니다. 4명 중 1명은 손실보상금이 밀린 임대료만큼도 안 됩니다. 손실보상금 받아봐야 재기의 발판으로 쓰지 못하고 고스란히 건물주 통장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건물주에게 손실보상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다면 그 물은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고작 최근 3개월치 그것도 손실액의 80%만 보상받습니다. 반면 이대로라면 건물주들은 한 푼도 손해 없이 100% 임대료를 챙기게 됩니다. 정부가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것은 필연적인 거 아닙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는 방식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호주는 건물주와 임차인, 정부가 임대료를 나눠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법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험 발사를 마친 누리호. 절반의 성공으로 탄성과 아쉬움을 동시에 남겼었죠. 누리호에 설치한 넉 대의 카메라가 찍은 생생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마지막 단계만 빼면 모든 과정이 완벽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합니다.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4, 3, 엔진 점화. 3,300도의 거대한 화염이 뿜어지는 순간 지축을 흔드는 거대한 흔들림은 누리호에 달린 카메라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발사와 동시에 화면 가득 보이는 건 얼음 조각들입니다. 저희가 극저온 산화제 액체 산소를 쓰기 때문에 탱크 외부에 성해가 낍니다. 발사가 시작이 돼서 이제 엔진 진동에 의해서 그 성해들이 쭉 쏟아집니다. 발사 2분 뒤 누리호의 1단 분리가 시작됩니다. 먼저 1단 엔진이 정지하고 1단이 분리되고 2단 엔진에 불이 붙습니다. 가장 긴장했던 순간이지만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발사 4분 뒤에는 위성을 덮고 있던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됐습니다. 페어링 안쪽에 있던 폭약이 터지면서 페어링 두 쪽이 분리돼 날아갑니다. 4분 34초에는 2단 로켓도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시험 발사를 위해 싣고 갔던 가짜 위성도 순조롭게 분리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딱 하나, 마지막 3단 엔진이 계획보다 46초 빨리 꺼진 게 아쉬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9분은 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웠던 이륙 과정이나 단분리 과정, 페어링이나 위성 분리 이런 부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1차 비행 시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내년 5월 다시 2차 시험 발사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당내 결속을 다지는 데 주력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전통시장을 찾아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밝히는 등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에 선대위를 출범시켜서 대선 체제로 공식 전환할 예정인데요. 조명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지사직 사퇴 이후 첫 민생 현장으로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를 홍보하려는 듯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과 전통과자 등을 구입했습니다. 내가 이거 좋아해서. 아니, 차에다 놓고 먹겠습니다. 마침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 첫날.
소상공인들과 만난 이 후보는 손실보상의 규모와 지역화폐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며 당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손실보상의 하한이 너무 낮다. 하한이 지금 10만 원인데 아마 10만 원 주면 화날 거예요.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피해를 받는데도 영업 제한 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선별 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이 많다며 추가 대책도 강조했습니다. 당내 결속 행보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경선 경쟁자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잇따라 식사회동을 갖고 선대위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윤곽열 선대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제 지금은 더 크게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박용진 후보께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운동장 넓게 쓴다 했어요. 네. 추 전 장관은 명예 선대위원장과 이 후보 직속의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동시에 맡기로 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다른 경쟁자였던 박용진, 김두관 의원과도 내일 만나 공동 선대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 고문을 맡기로 한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를 포함해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대략적인 윤곽이 그려지게 됐습니다. 선대위 공식 출범은 다음 달 2일로 예고됐는데 총괄본부장과 후보 비서실장 등 핵심 직책의 이낙연, 정세균계 의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원팀 선대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막바지를 향하면서 선두를 다투고 있는 홍준표, 윤석열 후보의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손준성 검사의 영장 기각을 예로 들면서 공수처와 정권 비판을 유도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문은 홍준표 후보가 먼저 열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 참여한 전현직 의원들이 당원들에게 윤 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돼서 줄 섰다고 책임당원들한테 누구 찍으라고 강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짓한 국회의원 용서치를 않을 겁니다. 경선에 참여했던 하태경 의원까지 영입한 윤석열 후보는 홍 후보의 줄 세우기 비판을 부적절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동료 정치인들인데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윤 후보는 TV 토론에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신과 달리 홍 후보 옆에는 왜 사람이 없느냐며 홍 후보의 리더십을 문제 삼았습니다.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그럼 왜 홍 후보님 주변에 이렇게 배신자가 많으며 지금 윤 후보 진영에 가 계시는 분들은 그거는 구태 기득권 정치인 전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돼요. 이신공격 같으니까 하지 말기로 하고 답답한 모양입니다. 네. 이제는 이신공격까지 하시는 거 보여요. 윤 후보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을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모두 할애하며 다른 후보들의 호응을 유도했지만 싸늘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우리 저 홍준표 후보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선거 개입 아닙니까?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대선 토론장이네.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수사당할 때는 정치 공작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홍 후보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거두실 겁니까? 안 거두실 겁니까? 그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머리 그래 좋으신 분이 어떻게 토론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토론 답을 안 하고 이렇게 아니 인신공격 내지는 그래 비아냥으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유승민 후보께서 대리 투표를 막기 위해 ARS 당원 투표에 본인 인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홍준표 캠프의 주장에 대해 윤석열 캠프는 투표 방해라고 맞서는 등 양측의 장외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정부가 어제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시중은행이 오늘 전세대출의 한도를 일제히 낮추었습니다. 당장 집값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은 후했습니다. 전세값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 경우 6억 원의 80%인 4억 8천만 원까지 대출해줬습니다. 전세값 올려주는 데 써도 2억 8천만 원의 여유자금이 생깁니다.
이렇게 넉넉한 대출금이 아파트 갭 투자로 쏠리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집값 폭등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이 4억에서 6억으로 오르면 오른 2억 원만 대출하는 겁니다. 대출 신청 기간도 기존에는 입주나 전입신고 후 3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됐지만 오늘부터는 잔금 지급일 전에만 가능해집니다. 갭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바로 전세자금 대출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갭 투자들이 결국은 주택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압력 요소 중에 하나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정부의 대출 조이기가 계속되면서 집값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7주 연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주택 매수 심리도 6주 연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보합이나 하락한 거래가 전체의 38%로 한 달 만에 1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중대기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대한 기로입니다. 기대 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또 대장동 사건으로 논란이 된 과도한 민간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육군의 부사관이 상관한테서 성폭력을 당한 뒤 2차례나 스스로 생을 정리하려 한 사건. 피해자는 사건을 신고한 뒤 집단적인 거짓 소문과 따돌림에 시달려야 했고 그러다 옮겨간 부대에서는 또 다른 성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처를 다시 언급하는 게 또 다른 고통이지만 군의 사건 처리를 참다 못한 피해자가 직접 MBC에 증언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관으로부터 석 달간 지속적인 성추행과 스토킹을 당했다는 A 하사. 사건 신고 뒤 그를 더 힘들게 한 건 거짓 소문과 따돌림이었다고 합니다. 걔가 먼저 했다. 스킨십도 같이 했다는 어떤 여고는 직접 찾아와서 너 부대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네 부대 떠나라. 구체적인 소문들을 내면서 저를 부대에서 좀 점점 고립시키는. 대대장을 찾아가 2차 가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대대장님께서는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처벌이 되냐? 대대가 더 풍비박산 나는 것 같지 않냐? 교육하고 끝내겠다. 사단 법무실에서조차 외면당했고 좌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근데 처벌이 안 될 것 같다고 조사기관에서 이건 비리 사실이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때 다시 무기력해지기도 했고. 결국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게는 어떤 처분도 없었습니다. A 하사는 다른 부대로 옮겼지만 고통은 이어졌습니다. 이미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 있었고 그는 관심 간부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출 왔을 때 당시부터 그냥 걔 킬러다? 여러 사람을 날려놓고 지가 전출 온 거다. 뭐 이런 말들을 다 나가버리고 차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리인데도 저는 다른 간부들이 아무도 안 태워줘요. 심지어 한 상관은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욕구가 없어. 몸도 치상일 때가 있는 거야. 막 집에 와서 자고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수차례 거절해도 신체 접촉까지 했습니다. 마사지 해주겠다 이래서 괜찮다고 계속 실랑이 하다가 그 사람이 어깨 쪽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추행 있고. 해당 간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은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하는 등 현재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추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의 피해자들이 결국 죽음으로까지 가게 된 게 정말 이해되기도 하고 저도 그만두게 될 것 같아서 좀 두려움도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닭고기로 유명한 하림그룹이 총수의 장남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됐습니다. 재벌의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 또 반복된 겁니다.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계 31위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 총수는 김홍국 회장입니다. 2010년 하림그룹 본부가 올린 회장님 보고자료.
당시 19살 미성년자였던 장남 김준영 씨에게 지분 직접 증여보다 법인으로 증여하는 게 과세 당국의 관심을 덜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듬해 하림은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면서 올품 회사를 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이 갖고 있던 올품 주식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습니다. 김준영 씨가 하림그룹 최대 주주로 올라선 겁니다. 그 뒤부터 하림 계열사들이 총동원돼 올품을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림 계열 양돈 농장 5곳이 2012년부터 갑자기 동물약품을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시중가보다 14% 더 비싸게 쳐졌습니다. 하림 계열 사료회사 3곳은 기능성 사료 첨가제를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품은 별다른 역할도 없이 거래대금의 3%를 통행세로 받아 챙겼습니다. 하림그룹은 또 지주사가 보유하고 있던 NS쇼핑 주식을 올품의 헐값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올품은 이런 식으로 7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올품 주식 100%를 물려받은 김준영 씨는 2016년 유상감자로 회사 돈을 빼내 간단히 증여세를 해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총수의 직접 지시를 못 찾았다는 이유로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벌들의 이런 수법은 익숙합니다. 2000년대 중반 현대차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로 승계자금을 밀어줬고 최근에는 하이트진로의 통행세 수법이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이게 일종의 소수주주의 돈을 뺏어서 사실상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림은 승계작업을 위한 부당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과도한 제재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경기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감염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간호조무사가 신생아실 안에서 근무를 했다는 건데요. 44명의 신생아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MBC 취재 결과 이 중에 5명의 아기가 결핵균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리원 측은 위로금을 주면서 합의에 나섰지만 가족들은 아기가 갑자기 결핵을 앓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산후조리원. 넓은 환경과 고급 서비스를 내세워 산모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보관실이 굉장히 넓은데 이게 2주에 500만 원인데요. 로얄룸은 700만 원인데 마사지를 서비스로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지난 8월 이 조리원의 간호조무사 한 명이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건강검진 때 문제가 없었으니 그 이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이 간호조무사가 신생아실에서 아기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이 조무사와 접촉한 신생아 44명을 검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생후 석 달이 지나길 기다려 차례로 피부 반응 검사를 했습니다. 대상 44명 중 31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최소 5명이 결핵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잠복 결핵이지만 언제든 결핵을 앓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젖병 보면 이미 소스라치게 놀라고 울고 본인이 이제 말을 못해도 몸이 느끼기 싫은 거죠. 먹은 기간보다 먹어야 될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조리원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모들에게 위로금 200만 원을 주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당장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고요. 부모들 가서 속여파는 짓이라고요. 그러면서 이후 어떤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민원을 내지 않는다고 약속하라며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무것도 악의에 되는 건 없잖아요. 위로의 말이나 이렇게 중요한 거지. 조리원 측은 보건당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검사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일부 부모가 보상을 요구해 법률 자문을 거쳐 정상적으로 합의하려 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신생아들이 맞는 예방접종의 영향으로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올 수 있는데도 도의적 책임을 지려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을 어긴 적도 한 번도 없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한 게 이런 걸 나가려면 저는 합의를 해야 됩니다. 아기가 음성 판정을 받은 일부 부모는 조리원 측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양성 판정을 받은 아기 부모들은 갑자기 아기가 결핵을 앓는 건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모자른데
지금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아예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드라마 오징어 게임 체험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달고나 뽑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는 오징어 게임의 열풍과 함께 극중에 나오는 한국 놀이도 전 세계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이렇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까지 열린 건데요. 휴가까지 내고 게임에 참여하는 등 그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박성호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참가번호 1번은 드라마에서처럼 최연장자였습니다. 52살의 이 부동산 중개인은 오징어 게임 속 놀이를 위해 사흘 휴가를 냈습니다. I have a degree in philosophy of religion, so I'm always kind of interested in what other people think. So you took the day off? I took 3 days off and flew from Utah. It took 11 hours to get here, and we were. 다들 놀이에 진심이었습니다. 기도하듯 정성을 다했고 탈락하면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달고나 뽑기에도 그야말로 몰입했습니다. 잘 안 될 때 쓰는 비법으론 드라마 주인공처럼 혀로 녹이는 게 대세였습니다. My hands were shaking so much, I was scared it might break too, but I did it. 한국의 신기한 놀이를 따라해본다는 재미도 있지만 모처럼 여럿이 모여서 논다는 것에 꽤나 즐거워합니다. So not only is it Korean culture, but it's also an opportunity for grown people who usually work so hard to take a break and make new friends. 신청자 3,000명 중 선택된 80명. 최종 우승자는 한국행 왕복 항공권을 받았습니다. 참가자 중 상당수는 K-팝 팬들입니다. 실제로 대중음악이나 드라마에 열광한 미국인들이 한식과 패션을 넘어 한글과 한국 역사 배우기로 관심의 폭을 넓히는 흐름이 부쩍 눈에 띕니다. K-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음식 이런 걸로 약간 관심을 끌면서 더 자세하게 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호기심이든 호감이든 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가 갈수록 익숙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50대 배달 기사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운전자는 사람을 치고도 멈추지 않은 채 도주를 했는데 근처에서 상황을 목격한 시민이 추격에 나서서 붙잡았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 대전의 한 교차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배달 오토바이를 빠른 속도로 달려온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속도를 이기지 못한 승용차는 10여 미터를 지난 후에야 겨우 멈췄지만 그대로 달아납니다. 그때 인근에 있던 시민이 사고를 목격하고 오토바이로 급히 추격에 나섭니다. 가게에 있다가요, 쾅소리가 나서 이제 쫓아 나와봤는데 차가 오토바이가 사고 나서 근데 차가 도망가더라고요. 승용차의 도주극은 5분 이상 계속됐고 천윤아 씨는 전화로 경찰에 위치를 알리며 추격을 계속했습니다. 쫓아가면서 이제 오토바이 옆에 붙여갖고 막 문 열으라고 세우라고 막 하면서 신랑이 도중에도 이제 뭐 부딪히기도 했고. 배달 오토바이를 친 차량은 2km 떨어진 이곳까지 도주하다 표지판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배달원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 20대 유모 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유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포항 철강공단 내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11m 높이의 지붕 위에서 떨어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안전모는 쓰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추락을 막아줄 안전장치가 없었는데요. 유가족들은 이미 2년 전에도 숨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을 뻔한 산재를 당했었지만 업체 측이 이걸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바닥에 쓰러진 한 남성을 향해 동료 직원들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지난 18일 포항 철강공단 안에 있는 한 재활용 업체에서 28살 한모 씨가 11m 높이의 지붕 위 얇은 채광창을 밟고 있다 떨어져 숨졌습니다. 함 씨는 당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추락을 막아줄 거치대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안전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데 어디다 맬까요? 그러면 그거 다 만들어갖고 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업체는 지붕 위 작업을 외부 업체에 맡기자는 건의를 비용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 업체로 작업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 좀 안 될 것 같다고. 업체 측은 공사 범위가 작아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았고 안전장비도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숨진 함 씨는 이 업체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도 벨트를 비상으로 멈추는 장치가 없어 팔이 끼인 상태로 함 씨가 버텼고 동료가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죽음으로 이어질 뻔한 대형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업체 측이 산재를 은폐했다고 주장합니다. 노동부에 보고하게 되면 또 감사가 나올 거고 이럴 거니까 그냥 출근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뭐 자리를 지켜라. 그때 근무하던 인원들이 뭐 거의 다 퇴사를 해서 확인이 힘든 부분이고 저희도 지금 경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기후 변화가 산사태까지 일으키는 현장이 지리산에서 발견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구상나무 같은 침엽수들이 대규모로 말라 죽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리산 등산로가 시작하는 경남 산청군 세제마을입니다. 지리산 고지대에서는 몇 달 전부터 구상나무와 같은 침엽수가 죽어가고 있는 게 확인된데요. 기후변화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나무들의 집단 고사에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약 4시간. 작은 암석 더미를 넘어서자 갑자기 큰 황무지가 나타납니다. 거대한 산사태 현장입니다. 지리산 중봉과 하봉 사이, 마치 산을 핥혀 놓은 듯 폭 40m, 길이 1km의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 침엽수인 구상나무 등이 섞여 있는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숲이 순식간에 쓸려 내려가 버렸고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고봉인 천왕봉과 인근 제석봉의 사면과 능선 주변을 비롯해 지리산에만 이런 산사태 현장이 54곳이나 됩니다. 산사태는 고지대 상록 침엽수림에서 주로 확인됩니다. 산사태 발생 지역에서는 이렇게 죽어 쓰러진 나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당수는 보시는 것처럼 고사한 구상나무들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침엽수가 고사하고 여기에 폭우가 내리면 흙이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토양을 잡아주는 힘이 급격히 상실되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 전체의 응집력이 다른 어떤 숲보다 떨어지게 되고 지리산뿐 아니라 지난 2016년 이후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국립공원에서 17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침엽수가 고사한 고지대에 산사태가 집중됐습니다. 90% 이상이 고지대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또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이용객이 많은 탐방로도 있습니다.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상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경기도 김포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의 통행요금이 13년 만에 무료화가 됐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기존 운영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산대교 요금소. 4, 3, 2, 1, 부탁드립니다. 정오가 되자 통행료 무료라는 현수막이 펼쳐지고 차들은 통행료 없이 요금소를 그냥 통과합니다. 요금소 직원도 그냥 지나가라고 손짓하지만 아직은 어리둥절한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무료 통과예요? 일산대교는 지난 2008년 민자 사업으로 건설돼 28개 한강대교 가운데 유일하게 요금을 받아왔고 1.8km 남짓한 거리에 통행료 1,200원이 너무 과하다는 불만도 계속됐습니다. 결국 경기도는 올 초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하고 일산대교 운영사 측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통지서를
어제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재임 중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업으로 경기도가 사업권을 가져오고 대신 김포와 고양 등 인근 지자체와 함께 운영사 측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으로서 참 기쁩니다. 세금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들은 어차피 세금 내잖아요. 아니요, 세금으로 하면 안 되죠. 여기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쨌든 세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은 크게 반발하며 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2038년까지 남아 있어 경기도 처분이 위법하다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 계약 관계라는 게 있는데 그건 준수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거죠. 청문 때는 그런 주장을 했었고. 하지만 경기도는 운영사의 손익분기점이 이미 넘어선 데다 공익을 위한 처분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원에서 업체 측의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도 있지만 경기도는 1년치 통행료 290억 원을 운영사 측에 선지급해 무료 통행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와 5.18 기념재단은 오늘 벨라루스 독재 권력의 불법 선거를 고발한 미하일 아르신스키 영상기자의 두려워하지 마라를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대상으로 선정해 수여했습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5.18 민주항쟁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의 영상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기리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올림픽 당시 고의 충돌 의혹을 밝히기 위한 빙상연맹 1차 조사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소환 조사는 일단 보류했습니다. 3년 전 평창올림픽 1000m 결승전에서 심석희가 동료 최민정과 일부러 부딪혔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빙상연맹은 오늘 첫 회의에서 조사 대상과 방법 등을 주로 논의했습니다. 일단은 당사자들을 출석시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직접 소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불필요한 사생활의 도출과 그런 걸 피하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했다는 거죠. 선입감을 버린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까지 딱 100일을 남겨둔 만큼 위원회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막판 순위 싸움이 뜨거운 프로야구, SSG 최조환 선수의 수비에서 가을 야구를 향한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서울은 일찌감치 상쾌한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아침 출근길만 해도 희뿌연 먼지에 안개가 가득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6마이크로그램으로 좋은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청정한 북풍 덕분인데요. 밤사이에는 남부지방의 먼지도 모두 사라지면서 내일은 다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한동안은 미세먼지가 잠잠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공기는 오늘보다 더 쌀쌀해집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7도, 대관령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내륙 산간지방은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0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일교차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미세먼지는 없겠지만 내륙 지방에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동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뚝 떨어집니다. 서울 7도, 춘천과 안동 4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부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뚜렷한 미세먼지 유입 소식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